통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6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7억 달러 규모의 양국 투자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다며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멈춰 영종 신도시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놨지만 화물연대는 실효성이 없다며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대운하 용역을 준 5개 국제기관 연구팀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운하 관련 연구 성과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촛불 집회에서 100명 이상의 경찰에 연행돼 그동안 연행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쇠고기 제업상을 촉구한 농식품부 직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산하단체 이사장이 표적 감사를 통해 사퇴를 강요당했고 사의를 표명하자 감사팀이 곧바로 철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관장 사퇴를 거부한 정부 산하단체 2곳에 대해 감사가 예고됐습니다. 재벌들이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인수 합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들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외교부 논평이 나와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보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저녁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 한중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한중 FTA를 적극 검토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 문화 교류 강화,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순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또 올림픽 때 다시 제가 개막식에 와서 만나고 아셈 회의에 또 와서 만나고 아마 금년에도 대여섯 번은 아마 후진타오 수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시장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편리화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자칭린 정협 주석과 만나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했고 자칭린 주석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 간 군사 동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중국 측은 한미 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은연중 불편함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외교적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 기업인을 만나는 등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주요 기업인 300여 명과 가진 오찬 연설에서 서해 바다가 앞마당이 될 정도로 양국의 경제 협력을 더 늘려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실용의 시대를 맞아 더 적극적인 영내 경제 협력으로 황해를 내로 만들어 나갑시다. 중간중간 고사성어를 중국 현지 발음으로 인용하며 분위기를 돋구기도 했습니다. 요하오, 요콰이 역시 이러한 양국 경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행 경제인들과 함께한 아침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중국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기업의 애로가 있을 때 중국 정부와 그때그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한중 양국은 SK에너지 중국 석화합작공장 설립 기본협정 등 모두 8개의 경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청와대는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중 이동통신서비스개발센터를 찾아 태릉선수촌 핸드볼 대표 선수들과 화상통화를 가졌습니다. 좋은 성적 내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그런 뒤 칭다오로 이동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다음은 기름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경제 자유구역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트럭과 포크레인이 기름값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부문과 공사장 사정도 비슷합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대규모 물류 산업단지가 들어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입니다. 한창 매립이 진행되어야 할 공사 현장 곳곳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이 주인 없이 서 있습니다. 화물터미널과 영종도 활주로가 들어설 이곳 공사 현장도 덤프트럭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영종도 내 1,900여만 평방미터 공사 현장 전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작업을 중단한 덤프트럭 운전사 150명은 시공사 사무실로 몰려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다며 기름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담보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전체 다 마이너스고 기름값 제하고 수리비 제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시공사들과의 협상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요구하는 단가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그 단가를 주가지고 이 현장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중단은 부근의 송도와 청라 신도시 건설 현장까지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만 보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영종도에서 시작한 게 잘하면 전국적으로 다 퍼질 수도 있어요. 이미 레미콘 노조도 운행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국 건설 현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연대가 다음 달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어 경유가 폭등이 건설 현장에서 물류와 교통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려서 기름값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한 대책은 에너지 쿠폰 그리고 유가 보조금 기한 연장입니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배선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서민이나 영세 사업자에게 가스나 전기요금, 기름값을 낼 수 있는 카드나 쿠폰을 지급해주고 사용 금액을 정부가 대신 결제해주는 일종의 현물 지원 제도입니다. 대원이 필요하고 또 법률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과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유값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는 오는 6월 끝나는 리터당 287원의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금이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는 오늘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보조금 확대가 아닌 연장만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한 농어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면세율을 운수업계에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율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고유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에너지 쿠폰은 작년 11월 대책을 그대로 베낀 건데 사실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가 보조금 문제는 미흡합니다. 김종경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행되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이번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또 서민이나 영세 사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거치고 예산을 마련한다 해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 연장도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3월 유류세 인하로 삭감된 리터당 54원의 보조금도 보전되지 않은 데다 면세율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연비 15km 이상 1등급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소비 10% 절약에 나서고 이어 대기업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고유가 대책으로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서민용 에너지인 LPG, LNG 값도 곧 오릅니다.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해서 함께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명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LPG와 LNG 가격이 다음 달에 오릅니다. LPG를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의 형태로 수입하고 있는 이원과 SK가스는 국제 가스 가격이 최근 오르고 있어 이를 다음 달 1일 국내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탄 같은 경우에는 납사의 대체제로 쓰이기 때문에 납사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부탄 가격도 이제 따라 오르는 추세입니다.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가스는 현재 가격인 킬로그램당 1,676원에서 1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택시 같은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가스도 리터당 946원에서 60원 이상 올라 1,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인상률은 내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입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원유를 정제해 LP가스를 만드는 GS칼텍스와 S-오일도 잇따라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로 쓰이는 LNG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은 최근 LNG 가격의 경우 20%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혀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다음은 대운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운하 추진단이 5개 국제기관 연구원들을 함께 모아놓고 연구를 감독하고 독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심선언하고 잠적한 김희태 연구원이 같은 방을 쓰는 이 시어머니의 과한 주문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김영국 기자가 갔습니다. 과천 정부청사에서 500m 떨어진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건물.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추진단을 몰래 운영하다 들통났던 곳입니다. MBC 취재 결과 대운하 연구 용역을 받은 5개 국책연구기관 연구팀들도 정부 추진단과 같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바로 옆에서 연구를 관리 감독해온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팀장 회의를 소집해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연구 효율 때문에 2달간 한시적으로 불러 모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심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한 김희태 박사의 동료 연구원은 중간 보고서를 5월 말까지 내놓으라는 정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김 박사가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낙동강, 한강 이 수질들을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돌려야 되는데 운하가 됐을 때 이거를 한 달 안에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정부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이용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재정비가 사실상 대운하 추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확인해주는 국토해양부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물관리 종합대책 연구 용역을 주면서 작성한 연구 지시서입니다. 그런데 물관리라는 말과 달리 연구 용역의 5가지 목표 가운데 4가지가 운하 건설에 집중돼 있습니다. 나머지 1가지 물관리 종합대책에도 운하 건설과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와 여당은 대운하 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한편에서는 운하 추진을 위한 논리 개발에 열중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연구 용역 지시서에는 또 운하 건설, 즉 물길 잇기 추진 필요성과 함께 운하가 만들어졌을 때 지역 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세부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과는 달리 운하 건설의 당위성과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연구를 5개 국책연구기관에 맡기면서 관련 문서를 완전 소각하도록 하는 등 11가지나 되는 보완 대책을 지시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완전 소각할까? 네, 그런 것들은 좀 이례적인 유출하면 안 된다 정도는 되지. 정정 과제 중에 그런 과제는 뭐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문건은 그동안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부가 대운하 건설 계획을 물밑에서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전국의 촛불은 더 환해지고 있습니다. 집회는 오늘 밤에도 거리 시위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오후 들어서 계속된 비에 촛불문화제 참가자가 평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비가 그치면서 오늘도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21번째 촛불문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부 고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도 참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을 집중 투쟁의 날로 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만이 아니라 전북 전주에 200명, 경기도 수원에서도 100여 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거리 시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대학 총학생회도 동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늘 재협상을 촉구하는 동맹유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안이 가결되면 다음 달 5일 하루 동안 휴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성명을 일단 발표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해나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집회에 나간다거나 이런 식은 총원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고려대 등 다른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별도의 촛불문화제 개최를 논의 중이며 신촌 지역 상인들과 협의해 미국산 쇠고기 안 쓰기 선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부가 거리 시위 연행자들을 구속한다면 인권조사단을 파견해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강경 대응하겠다던 경찰은 오늘 새벽 무려 1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스피커를 단 승합차가 시민들을 이끕니다. 우리가 지금 큰 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큰 함성을 질러서 경찰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진하던 100여 명을 여러 겹으로 둘러쌉니다. 이런다 원칙을 고지하고 여러분들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자진 해산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미 도로 행진을 해 법을 어겼다며 모두를 연행했습니다. 충돌을 우려한 일부 시민들은 자진해서 경찰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연행된 시민은 113명, 지난 사흘 동안 연행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은 쇠고기 수입 고시를 앞두고 시위가 거세지는 걸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촛불 집회 주최 측은 계속 거리 시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중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잇따라 시민들이 대규모로 연행되면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우리들의 분노를 전달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흘간 211명을 연행한 뒤 이 가운데 76명을 석방했으며 아직 주동자나 배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 진압에 백골단까지 투입됐다는 가짜 동영상은 재미교포 장모 씨가 미국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한나라당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시위 참가자들의 사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시위 과정의 불법 여부는 충분히 조사해야겠지만 시위를 주도한 배후 세력이 아닌 단순 가담자까지 구속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공무원이 이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양심 고백을 한 뒤에 너도나도 지지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고시는 예정대로 강행될 분위기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이 졸속적이고 굴욕적이었다고 규정한 민주공무원노조 농식품부 지부장의 글에는 불과 하루 만에 1000개가 넘는 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무원 노조들의 지지 성명서도 잇따랐습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반발 여론이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글을 올린 지부장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에 있는 아빠인데 평소부터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 그리고 아버지가 되겠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축산단체장들은 오늘로 예정됐던 정부의 축산지원대책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저질러고 가만히 있을로 사탕 몇 개 주게 달래는 듯한 선언적인 이런 거에서 도저히 농가들이 정말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론의 반발은 커지고 축산농가 달래기까지 무산됐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불만도 커지고 있어 고시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시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듯이 수입 고시 날짜는 이렇게 코앞인데
정부의 원산지 표시 대책은 참 흐지부지입니다. 여론을 무마하려고 졸속으로 내놓다 보니 자세히 뜯어보면 구멍 뚫린 곳 투성입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임명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분식집. 육개장과 불고기, 내장탕 등 쇠고기를 쓴 음식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바로 다음 달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00제곱미터 이상 12만 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당 크기와 상관없이 전국에 58만 개 모든 식당으로 확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뉴스에 통해서 들었지 우리의 구청 의상과나 아니면은 우리 요식업협회 그런 통문 받은 적이 없죠. 더구나 정부 대책은 거창했지만 영세 음식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음식 종류도 많고 또 단가를 맞추려면 원료를 섞어 쓰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고기를 잘 모르는데 섞이면 이게 한국산인가 이게 중국산인가 그걸 모르는데요. 고기 자체를. 무엇보다 이 제도로는 광우병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 즉 쇠고기가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축될 때 이소가 몇 개월이었다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없죠, 전혀. 그런 건 모르죠. 봐서 어떻게 알아요. 이런데도 단속법만 중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세 음식점들은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동일한 상황 가지고 그 이중 기관에서 하게 되는 계기가 제가 되는 거죠. 원산지 표시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주저앉는 소 도축을 완전히 금지했으니 위험한 쇠고기는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입법 예고를 했다고만 돼 있고 시행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빠르면 아마 내년쯤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수입을 하게 되면 다운어 소를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미국과의 재협상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확실히 마련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이번 파동에 한우까지도 못 믿겠다는 걱정들이 나오자 정부가 광우병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얻는 게 목표입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광우병의 원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은 어제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습니다. 미국도 이미 작년 5월 같은 지위를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통제국 지위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한우는 단 한 건도 광우병 감염 사실이 없지만 사무국이 내세우는 제도적 차단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농식품부는 사무국의 요구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축 가능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 안진뱅이 소는 물론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을 보이는 소 전반으로 도축 금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도축한 소에 대해서만 했던 광우병 검사도 이상 증세를 보이는 소까지 확대해 올해 한우 만여 마리를 정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생선을 제외한 동물성 사료 사용도 금지됩니다. 국내에선 실제로 돼지나 닭 같은 동물성 사료가 사용된 경우가 없지만 국제수역사무국 보고를 위해 법에 명문화하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이런 강화 대책을 추진해서 신청을 하고 내년 5월 OI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완료되면 한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산하 10개 기관장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퇴를 거부한 지방행정공제회 등 2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기감사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감사 일정이 급작스레 통보된 데다 감사 기관과 인력도 통상 규모를 넘어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리를 물러난 정부 산하 한 기관장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정부가 사퇴하면 감사반을 철수시키겠다며 압박했다는 겁니다. 전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9개 산재관리병원을 운영하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이사장이었던 심일선 씨는
5일 전 해임됐습니다. 노동부의 표적 감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이 사표만 제출하면 바로 우리 철수하겠단 말이지.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노동부의 감사가 시작된 날 노동부 차관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직접 그 사표 제출을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전화를 안 했다. 근데 사표 뭐 협조해 주시면은 뭐 하여튼 뭐 어느 분식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감사원의 감사가 마무리될 즈음 이번에는 또다시 노동부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직원들이 동요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심 씨는 사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표 내겠다고 하니까 바로 내려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아주 파한 대소를 하면서 그리고 악수까지 하고 그리고 바로 철수에 가버렸어요. 심 씨는 정부를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옳은 얘기한 말이지 그냥 우격 따지면 그냥 마구잡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의 안정성, 그다음 제대로 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장돼야 되고.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감사가 아니라 관련 첩보가 입수돼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간 것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사퇴 압력으로 보이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야권이 일제히 김도연 교육부 장관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권도 청와대 편이 아닙니다. 내각 쇄신론이 다시 퍼져가고 있습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야권은 일제히 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의 사퇴를 포함한 내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촌지 갖다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문제는 청문회 해야 합니다. 자유선진당과 민노당도 일제히 김 장관을 지목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여당발 내각 쇄신론도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정치인 장관을 기용해서 전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중진들의 공개 요구에 이어 오늘은 소장파 의원들이 김도연 장관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지목하면서 사고를 쳐놓고 무책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기탄 없이 하면서 이거를 강단을 갖고 방향을 끌 수 있는 그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쇄신이 먼저고요. 땜질식 대책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내 친박 인사들도 대통령이 여전히 대선 캠프 시절 인맥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지금의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교원과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대해 교육부를 감사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특별 교부금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감사원이 보수단체 KBS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만큼 결론이 주목됩니다. 박선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6개 교원 시민단체들이 오늘 감사원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 교부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장차관과 간부들이 국가 예산인 특별 교부금으로 모교나 자녀 학교에 돈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교과부의 특별 교부금 부정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시민 교원단체들은 또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별 교부금은 국가 시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재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할 때 시도교육청이 신청을 하면 교과부가 심의를 한 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모두 무시된 채 장관과 교육관료의 쌈짓돈처럼 쓰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사용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지만 교과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다음 달까지 감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공기업 개혁, 그중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된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 인수 경쟁에 재벌이 뛰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벌 움직임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가장 반기는 곳은 대기업, 이른바 재벌입니다. GS건설은 최근 발전, 환경 분야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인수할 뜻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현대와 두산, 롯데 등 다른 재벌 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도 충분합니다. 1사분기 10대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보다 6.6% 증가한 35조 원으로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 사들일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오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이 기업에 갖고 있는 시각을 고려해서 재벌이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지금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소위 공기업 민영화인데 뛰어들어서 이른바 확장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재벌들이 시장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출총제를 풀 때는 기업들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그런 소위 기업 확장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이제 기업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물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은 개선해야 할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세금으로 키운 공기업의 부가 재벌로 이전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가난한 학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정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혜택이 빈곤층의 10% 정도밖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금기종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무료 급식을 받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적도 부진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특별 보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학교 근처 복지관에 가서 놀이를 통해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학교 시험을요 많이 100점 그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지역의 학교를 선정해 사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는 이른바 교육복지 사업인데 확실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진단평가 결과 부진 학생이 한 12명 정도였는데 1년 뒤에 학습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빈곤층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이런 교육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복지 사업 예산은 500억 원. 형편이 어려워 무료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모두 61만 7천여 명이나 되는데 이런 예산으로는 6만여 명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 어려워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좀 어려운 거 배우잖아요. 지금 시기에는. 네. 그래서 좀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부모의 그 소득 격차가 그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의 그 학력 격차를 해소해가지고 현 정부가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복지 예산의 확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학급생들이 보는 교실에서 그러자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취재를 간 신기원 기자에게 숨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교사 이모 씨가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누군지 묻는 설문지를 돌렸는데 김모 군이 답 대신 욕설을 적어서 냈습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교사가 회초리를 들자 김 군이 주먹으로 때렸고 입술이 찢어진 이 교사는 6바늘을 꿰맸습니다. 선생님이 콘으로 몰아서 씹어요. 발로 치고 발로 때리고 하나가 스마트폰들이 되니까 찍어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인터넷에 올리든지 어디든지 다 올려라. 이 장면을 목격한 학생 중 일부는 주저앉아 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학교는 사건 은폐에만 급급했습니다. 폭행 사실이 소문나자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입단속까지 하고도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는 우발적인 신체 접촉일 뿐이었다고 잡아댔습니다. 선생님 맞은 게 딱 한 대 맞습니까? 네. 때렸다는 건 아니고 때리려고 의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휘두른 팔에 맞았다 그런 이야기죠. 관할 교육청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지만 학교 측이 밝힌 대로 폭행 사실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김 군이 교사를 폭행한 건 아니라면서도 김 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기원입니다.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성인용품 매장. 이 매장에선 성인용품뿐 아니라 정품 비아그라와 모양이 똑같은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팔아왔습니다. 성인용품점에서는 단속에 대비해 가짜 비아그라를 숨겨놓고 단골 손님에게만 팔았습니다. 총사들이 와서 비아그라가 돈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수갑을 채울 수가 있는 건데, 그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진열을 할 수가 없고. 경찰에 적발된 52살 임모 씨 등은 한정에 200원도 안 되는 가짜 비아그라를 몰래 들여와 정품으로 둔갑시킨 뒤 한정에 10,000원에서 15,000원에 팔았습니다. 이들이 4년간 밀수한 가짜 비아그라는 180만 정. 게다가 아직 시중에 나오지도 않은 여성용 가짜 비아그라 수천 정도 몰래 들여왔습니다. 제약회사 측은 가짜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성인용품점에 파는 거, 또 나달로 판다든지 병으로 판다든지 하는 것은 뭐 거의 100%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가짜 비아그라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임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인용품 판매업자 등 12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샤론 스톤이 중국 지진은 티베트를 억압한 업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즉각 그녀가 출연한 영화 또 광고 모델로 나온 화장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한정우 특파원입니다. 칸 영화제에 참석한 샤론 스톤은 중국 대지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뜸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at first I'm, not happy about the way the Chinese are treating the Tibetans. 그리고 이번 지진을 중국의 티베트 억압에 대한 업보라고 표현했습니다. And then all this earthquake and all this stuff happened, and I thought, is that karma? When you're not nice, that the bad things happen to you?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악마와 같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비난에서부터 샤론 스톤이 출연한 영화와 그녀가 광고를 한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I want to say sorry for people died in earthquake. It's not for people alive. 애꿎게 불똥이 튄 곳은 샤론 스톤이 광고 모델을 한 화장품 브랜드 디오르. 디오르 측은 그녀의 발언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진화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언론까지 비난에 가세했고 극장에선 그녀의 작품이 조기 종영되는 등 13억 중국인들에게 샤론 스톤은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아프리카 정상들이 요즘 어딜 가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들의 마음을 사려고 선물 보따리를 잔뜩 풀어놨습니다. 도쿄 송영근 특파원입니다. 후쿠다 야수오 일본 총리가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정상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2개국 대표와 장장 17시간에 걸쳐 일일이 개별 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들 나라에 무상원조와 기술 협력 그리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日本のアフリカ向け ODA を2012年までに2倍とすることをお約束します.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런 환대를 받는 것은 풍부한 자원 때문. 석유를 비롯해 백금과 코발트 등 천연 자원의 보고인데다 일본의 수건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도 아프리카의 지지는 필수적입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35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부채를 탕감해 주는가 하면 정부 수뇌들이 번갈아 방문하며 우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아프리카가 자원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외교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고유가 파동은 전 세계 현상입니다. 영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도로를 막았고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어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런던에서 정영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 시내로 향하는 6차선 도로 한쪽이 일렬로 늘어선 트럭들로 완전 차단됐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유류세 인하와 환급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간 것입니다. Some of the bigger ones might survive, but there are far more smaller companies than larger companies, and I think that that'd be the end of their work, really. 실제로 이 주유소의 가격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1리터에 1파운드 2,0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오래전이고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값은 2,600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도주하는 차량들도 늘어나 못이 박힌 차단벽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장치까지 등장했습니다. We lost about £7,000 last year. So we decided not to lose anymore now.
프랑스에서는 유가 폭등에 분노한 어민들이 볼로뉴 등 주요 항구를 봉쇄해 선박 출입과 화물 하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어민들도 항의 시위에 들어갔고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어민들도 곧 가세하기로 하는 등 고유가에 따른 사회 불안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정영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스촨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모포와 텐트를 실은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중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중국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안에라도 항공자위대 수송기가 보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 수업 시간을 1시간씩 배정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2-3시간 연속으로 체육 수업을 하는 이른바 체육 연속 수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초등학교에 체육 수업을 도와주는 체육 보조 강사를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액 논술 과외를 알선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47살 박모 씨 등 2명이 유명 논술학원 원장에게 학생들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현금 600만 원과 700만 원어치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른바 2010년부터 국립대학의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 이관해 국립대학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립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은 국고에서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만나면 어떤 느낌의 작품이 나올까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김성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인 줄 알아. 한 달 안에 꼭 장가 가야 된다. 수채화 같은 화면은 분명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 하지만 표정과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도 낯이 익습니다.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만든 이 영화는 모든 과정을 실제로 촬영합니다. 그런 다음 필름 속 장면 하나하나를 일일이 베끼듯 선과 색을 입히면 전혀 다른 느낌의 영화가 됩니다. 촬영한 화면이 1초당 24프레임이니까 초당 24장의 그림을 그리는 셈입니다. 내 얼굴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겠는데요. 우리 부모님 가족들도 빼고. 실제로 촬영한 필름을 바탕으로 만들어 연기는 생동감이 넘쳐나고 더빙이 아닌 동시 녹음이기 때문에 대사와 현장음도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상상하면서 저희가 촬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완성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저희도 되게 궁금해하면서 찍은 부분들이 있어요. 계절과 공간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고 큰 세트도 필요 없어 제작비도 절감됩니다. 그 상업 영화의 테두리에서 또다시 애니메이션의 기술력들을 갖다가 갖고 들어오게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로토스코핑은 미국에서도 아직은 낯설고 난해한 영화 기술입니다. 다음 달 국내 기술로 첫 선을 보이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MBC 뉴스 김성호입니다. 이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시간당 5mm가 채 안 되는 약한 비구름이 이 남해안과 주로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대부분 자정 이후 동해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중부지방에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 출근길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으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올라서 서울이 28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금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중국 내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로 북한 지방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중 일부가 중부 지방까지 날아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각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대구 30도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지방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중북부 지방으로 비가 올 뿐 그 밖의 지방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